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좋고 능력이 있어서 화합형의 인물이어야 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그런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에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많지 않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원님 지금 당 내부에 바둑에서도 자기가 일단 살아야 적을 칠 것 아닙니까? 지금 살았거든요. 일단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새로운 이제 리더십을 세워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려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하자면 평소 시기 같으면 당 대표인데 비대위원장 인선 분위기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걱정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와도 언론이나 또 다른 쪽에서 거의 비판적인 논조로 공격을 하고 네. 비판을 막 융단 폭격으로 쏟아 넣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지금 이제 초선 의원 그룹, 재선 의원 그룹 3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네. 각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좋고 능력이 있어서 화합형의 그 인물이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갈 그런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젊은 세대에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많지 않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을 내놓고 구하려면 없을 거다. 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비상시국이잖아요. 네.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해서 네. 직무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가수사기관들이 서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그 소환장을 보내는 이 지경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 당에 그 회의실에 가면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존영이 네. 걸려 있는데 그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모든 대통령이 아니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네네. 산업화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네. 그 민주화 대통령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 있고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직을 중도에 그만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퇴임 후에 구속이 되어서 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보수 정치 세력의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네. 최근에 배출한 대통령들이 모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 현 상황에서 최소한 이제 다시 추스리고 한번 다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진영을 정비하고 네.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막 혁신적이고 능력 있고 그런 분 다 찾으려면 결국 또 그 이상한 외부에서 이미지 좋다는 참신한 사람 이렇게 손뻗쳐서 하다가 보면 그분의 또 어떤 형태로 당을 이끌어갈지 모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검증된 인물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면 또 언론에서 온갖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계엄 선포의 그 계엄 해제 요구 때 반대 표결하러 그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막 지금 그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죠. 한번 영입해 오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지금 의원님, 지금 언론이 네.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렇고 언론 말을 다 듣다가는 민주당에게 그냥 정권을 넘겨주면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신문기자가 보기에는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 아닙니까? 네. 윤 대통령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보수 국민이라면 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고 다음 대선을 윤 대통령이 여당이 제대로 치르기 위한 뭐 그런 생각의 공감대를 이루는 인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아시아투데이가 유일할 겁니다. 아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네,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네. 아시아투데이가 유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가 약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들은 진영의 대표자라는 의식이 강해요, 자기들이. 네, 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즉시 파문당해요. 네, 네. 그러니까 투쟁력이 좋죠. 네.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보수 진영의 지금 사람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보수 진영의 사람 보는 눈이 주로 옛날식으로 가 누지바하고 응?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네. 출신 성분을 보는 거죠. 학교 그리고 어디 나왔노? 가 학교 어디 나왔노? 네. 학력, 네. 뭐 하던 놈이고 네. 경력 이래가지고 뭐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보수 진영에서 지금 정치권에 진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학교 좋은 데 나오고 경력이 훌륭해서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을 영입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한 사람도 많고 전직 관료도 많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럼 거꾸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 살아서 네. 그동안 잘 살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거지. 네. 보수 진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물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죠. 근데 네. 그러나 내가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욕을 많이 먹으면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내 인생에 오점이 남겨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판을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네. 어디 TV 출연했는데 거기서 댓글에 무슨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런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 그냥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리고 그래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문제라는 네, 거죠. 탄핵의 문제는 이제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인도 태평양 세력을 대변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 세력은 단순한 국내 민주당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있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 국제사회도 오늘 제가 2부 수세에서 할 건데 처음에 초기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는 미국이나 이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령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던 그런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첨단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그렇게 너무 정치를 개인의 어떤 그런 영달이라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진영 대표성,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내지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한 몸 좀 찌그러지고 오욕을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선두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좀 배찬 결기가 있었으면 저는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걸 흔히 리크루트라 그러죠. 네네. 정치권에 인재를 충원하는 방식이 우리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무슨 국민공천이라 해서 네.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영의 대표라기보다는 어느 날 스카우트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도 국민공천으로 어느 날 등장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진영에서 한 번도 검증을 해보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본인은 굉장히 뭐랄까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탄핵을 막으려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많은 동료 의원들의 눈에는 그게 지금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영 대표성 그리고 진영과 연대한다는 의식 그리고 저쪽 그 전체주의 세력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저 진영에 대한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제일 아쉬웠던 게 그런 아군이라는 연대 의식이 도대체가 없는 분인 것 같아서 저희 신문 기자들도 여당 대표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저는.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건 이건 이 정도까지만 말씀 나누고요. 의원님 지금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6명 체제로 가면은 그래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은 길을 쓰고 이제 그렇죠. 자기들 추천하는 그 재판관을 밀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즉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고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리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고라고 보거든요. 잠깐 직무 정지 아닙니까? 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네네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렇죠. 물론 탄핵 소추도 되었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수술을 한다든지. 네네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에 심장옆에 총격을 받아서 네.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네네. 이럴 때는 전신 마취를 하면 그 상태가 이제 코마 상태가 되니까 국정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없죠. 이때 우리는 국무총리, 네. 미국 부통령에게 네. 그 직무를 그 대통령 권한을 일시 대행시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하죠.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적이 침략을 했어요. 네. 선전포고를 한다든 이러면 이쪽에서 발포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직무대행권자가 발포 명령을 해야 되고 미국 같은 데는 핵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됐어요. 네. 근데 대법관을 지명한다. 네. 그럼 대통령이 복귀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늦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직무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직무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안의 중대성의 문제보다도 바로 대통령의 직위가 사고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범위. 그 최소한 관리하면 그냥 대통령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핵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지만 대법관 임명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고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양곡법의 경우 같으면 이게 그 권한 행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민주당이 막 날뛸 때 대통령 행사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정 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그냥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아니라 선포가 되죠. 선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핵 버튼을 누르듯이.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임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는 바로 그런 논리로 대통령이 복귀할 거냐 아니냐 그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이건 함부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례도 없죠.
과거 네.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대법관 임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건가 말 건가. 네. 그것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이제 완전 거리 상태에 됐을 때 인용이 됐어. 예, 그때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주당이 너무 그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네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재판관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이 2명 있어요. 예, 2+2. 네. 4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 또 2명이 들어가면 네. 4월 18일 이전까지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 정권 내지 민주당이 집권할 때 임명한 그런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이 6명이 그냥 순식간에 네. 볼 것도 없이 탄핵하자 이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권이 분립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탄핵하고 또 심판조차도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판단한다. 그건 뭐 특검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인데요. 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인데 대통령 가족이 관여된 사건인데 여당에서 추천에 행사하면 추천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좀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해서 탄핵까지 네.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이 즉 집권을 하려고 네.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가장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도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말 결기 있게 해주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 여론, 네.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켜줘야 가능한 것인데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말씀대로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이게 딱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좀 부정확한 그리고 좀 이렇게 유동적이고 뭐 상황 자체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유동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뭐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스스로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점이 네. 너무나도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세적이었고 또 그렇죠. 사과를 막 2번씩이나 해버리고 그리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강하게 지금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확 일어나고 대통령의 지금 여론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대 청년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 여론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딱 한가운데서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투쟁을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사법 투쟁,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사법 투쟁,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대국민 담화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지지 세력에게 호소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향이 있었죠. 지금 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왜
왜 이런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네. 또 지지자들은 이게 대통령이 이런 의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라고 나름대로 또 확신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렇죠. 물론 또 반대자가 많으니까 네. 그분들은 또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뭐 네.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투쟁으로 네.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법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도 좀 공세적으로 네. 이제 그 정당성을 네. 선포하고 나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대통령이 아마 검찰 수사, 이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도 제가 보기에 똑같이 내란죄 사건의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관련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소환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소추라는 말은 재판에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네. 수사는 재판에 넘기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에 넘겨야 될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죄, 즉 직권남용죄를 수사해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고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가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천대엽 그 대법관이 나와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지금 법조문이 공수처에도 있거든요. 네,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에 따르면 수사권이 없어요. 네, 네. 아마 대통령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법을 잘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뭐 법을 알고 모르고 보다 네. 이런 논리에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때를 틈타서 자기들이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데가 검찰, 경찰, 공수처 뭐 전부 다 나섰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나중에 수사를 했어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수사의 정당성 내지 적법성에 문제가 될 것이니 네네. 또 거기다가 공수처에서 이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넘겨야 되는 현실적인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줬는데 공수처는 자기들이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봤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수사를 똑바로 했느냐. 최상병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해서 지금 1년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사건이나 좀 똑바로 수사를 먼저 해보지. 그 사건 수사도 제대로 못 해놓고 이 큰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제가 이것도 참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군 검찰의 항명이죠. 항명이 본질이거든요.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군사 경찰의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그 지휘 감독권자가 국방장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국방장관이 당연히 지시를 하는 것이 지휘권 내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사 개입이라고 그러고 수사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고.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최종 지휘 감독권자예요. 네네. 대통령이 공수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네네. 법무장관이 공수처장한테 지시를 내도 문제가 돼요. 네네.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의 최정점에는 검찰총장이 있어요. 네네.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그 수사지휘를 하거나 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하고 하면 문제가 돼요. 네네.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거든요. 네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행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국방장관이 예를 들어 그 사건 수사 조사 기록을 그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것을 다시 받아오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수사 지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1년째 못하는 수사기관이 지금 이 국가적인 이 중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으러 갈까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사법투쟁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법정에 나가서 네.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로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사건 당사자니까. 네, 사건 당사자로서 예. 계엄령이 실제로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할 그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걸 대통령이 직접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범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내란죄는 목적범이니까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하겠다.